무슨 처음 봤어. 볼링장에 가야 된다고 영상을 봤는데. 아니, 미치가 않네.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첫사랑 했었지, 그치? 첫사랑 시에다가 뒤에 붙어있는 학습활동 요거 먼저 같이 볼 거고요. 그 학습활동도 이제 학교에서 다 진도 나갔으니까 선생님 한번 보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나갈 게 쉽게 씌어진 시하고 그 복수가 나온 격투로 요거 2개 나갈 거고요. 각각 학습활동에 뭐가 달려있었으면 학습활동 시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개념점이랑 문제풀이 그리고 외부 작품 조금 같이 보는 거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일단은 거기 문제들 먼저 한번 쭉 풀어보자. 거기 첫사랑이랑 매화 옛 근거에 이거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 벌써? 빠른데 좀 쉽긴 쉬었다 그치? 이거 문제보다는 좀 질문 위주로 좀 볼게요. 첫사랑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고 요거 밑에 매화 옛 근거래.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작품의 작가가 매화지, 그치? 이 작품을 쓴 사람이 기생인데 그 기생의 이름이 매화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매화가 작가가 기생이라는 거. 그럼 이제 기녀가 이제 시조를 썼으면 이제 사랑과 관련된 노래를 쓰겠지. 그래서 연정시 지금 보시면은 매화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왔다. 근데 이 매화가 진짜 그 꽃의 매화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이름이 매화니까 본인을 이루는 말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그 꽃으로서의 매화에 의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한 단어 안에 2가지 이상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거. 이거 뭐라 그래? 중의법이 사용되었다. 중의법. 그래서 매화의 옛 등걸이라고 그랬는데 이 옛 등걸이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오래된 매화라는 뜻이야. 오래된 매화.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본인이 좀 나이를 많이 먹은 기생이라는 얘기. 그래서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왔는데 예전에 피던 가지에 피운 듯도 하다마는 그럼 필만도 한데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 예전에 피었던 가지에 매화가 필만도 한데
안 폈다는 얘기죠. 그치? 피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화가 피지 않았다. 그래서 춘설이 난분분하니 펠동말동하여라 그랬어. 그러니까 춘설이 봄에 내리는 눈이잖아. 원래 매화는 그 봄에 내리는 눈을 이겨내고 피기 때문에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건데 이 매화는 나이가 있어가지고 춘설을 이기지 못하고 피지 못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춘설이라는 것이 얘한테도 마찬가지로 시련, 고난, 그리고 피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다. 매화가 피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 그래서 피일 수가 없을 것만 같다. 필동말동하여라. 자, 그러면은 이 매화 옛 등거래라는 작품이 왜 첫사랑의 학습 활동에 끼겨 들어가 있는가? 지금 보시면은 눈이라는 똑같은 소재를 사용했지, 그렇지? 근데 이 눈의 의미가 완전 다르게 나왔잖아. 일단 첫사랑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눈을 딱 바라보면서 눈은 나무에게 대시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눈에 대해서 예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반면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춘설 때문에 그러니까 눈 때문에 꽃이 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눈의 의미가 완전 반대로 등장했다는 거. 이게 조금 같이 볼만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난분분하다라는 말도 같이 나왔어. 그치? 근데 이 난분분하다라는 말 자체가 원래 난분분이라는 어근에다가 하다가 붙은 말이거든. 근데 이 난분분하다가 여기 위에서는 또 의태어로 사용이 되었지. 그치? 의태어로 사용이 되면서 그 눈이 내리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난분분이 하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난분분의 의미도 동일하고 심상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눈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눈 부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눈. 눈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일단 첫사랑 같은 경우에는 눈이 어떤 존재야? 자신이 이루고 싶은 사랑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 반면에 매화 옛 등거래 요 시에서는 눈 때문에 매화가 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눈이 피지 못하게 막는 존재다. 그 다음에 복숭아나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복숭아나무. 또 바로 뒤에 있죠? 복숭아나무. 복숭아나무 개관 정리부터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작품의 주제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거 진도 다 나갔지? 이거 진도 다 나갔니? 응. 자, 이 작품의 주제가 뭐야? 처음에는 이 복숭아나무가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나쁜 나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저기 원리로 가서 다시 보니까 그 복숭아나무는 수천의 빛깔을 가진 나무였더라. 이게 이 작품의 주제죠. 그래서 타자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 플러스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의 보람까지.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의 보람까지. 자, 그러면은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딱 꼽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복숭아에 대한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화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타자, 즉 복숭아나무. 복숭아나무에 대한 인식 변화. 처음에 이 화자는 너무도 여러 개의 마음을 가진 복숭아나무 겉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교적 복숭아나무랑 가까이 있었어. 근데 나중에 멀리 가고서야 알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처음에 가까이 있을 때에는 가식이나 혹은 가짜로 복숭아나무가 자신을 포장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반면에 멀리 가보니까 나중에 깨달았지. 멀리 가보니까 복숭아나무는 수천의 빛깔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더라. 그래서 이 대상과 화자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이 대상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는 거. 이게 이제 이 작품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대상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대상을 재인식하고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자, 그러면은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본문으로 봅시다. 자,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았다. 지금 보면은 시적 대상으로 복숭아 나무 제시됐고, 이 복숭아 나무를 대할 때 나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거부감을 조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위에서부터 조금씩 가볼게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았대. 이 여러 겹의 마음이라는 건 뭐야? 진심은 여기 안에 있고 이 겹 위에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가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거지. 오케이? 응. 그래서 진실되지 않은 모습, 앞뒤가 다른 가식 혹은 이제 진실되지 않은 모습.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고 이거는 화자의 오해였다. 그래서 편견으로 인해서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 편견으로 인한 거리감. 또 가볼게요.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흰 꽃과 분홍 꽃을 피우고 있는 걸 보면서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저건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임에 틀림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흰 꽃과 분홍 꽃은 얘가 오해를 한 거야? 제대로 본 거야? 어느 쪽이야? 오해를 한 쪽으로 가셔야겠죠. 그렇지? 그래서 흰 꽃과 분홍 꽃, 얘도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여러 겹의 마음과 똑같은 거다. 여러 겹의 마음. 그래서 피상적으로만 바라본 나무의 모습. 그리고 여기서 희다, 분홍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색채 이미지 혹은 뭐 시각적 이미지 다 가능하겠죠. 색채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그늘이 원래 진짜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 화자는 지금 그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상태지. 그치? 그래서 이따가 그늘이라는 시험을 한 번 더 등장할 건데 일단 여기서는 화자가 잘못 파악한 편견이라고 봅시다. 그늘이라는 거는 편견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부정적 모습.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는 종결음이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밑에 보시면 지나쳤을 뿐입니다 라는 종결음이 쓰고 있고 또 밑에 보시면은 습니다 이런 종결음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그치?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각운이 형성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이 습니다라는 말을 붙인다는 거는 존댓말을 쓴다는 거야. 그래서 경어체 혹은 여성적 어조 혹은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부드러운 어조. 그 다음에 밑으로 가봅시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멀리서 알았다는 건 뭐야? 그 대상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지. 그치? 복숭아 나무와의 거리가 멀어졌다. 거리감이 늘어났다. 그래서 흰꽃과 분홍꽃이라는 게 아까 화자가 가지고 있던 온갖 편견들을 상징하는 말이었잖아. 그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내가 깨달았대. 그럼 수천의 빛깔이라는 건 나무의 본질을 말하는 거겠죠. 나무의 본질. 자, 그래서 또 가봅시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았던 그 나무는 피우고 싶은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 피우고 싶은 꽃빛이라는 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뭐랑 똑같아? 수천의 빛깔과 똑같다. 그치? 수천의 빛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다.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무한테는 이런 수천의 빛깔이 있어. 그치? 근데 이 빛깔들을 다 피우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혼자서 고독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봅시다. 홀로 고독을 견디며 빛깔을 피워내고자 했다. 근데 또다시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건 뭐냐면 한편으로는 외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빛깔을 내가 피워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워낼 빛깔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자, 이 여러 겹의 마음이라는 시어가 위에서도 등장했고 여기서도 또 똑같이 등장을 하지. 근데 맨 위에서 나왔던 그 여러 겹의 마음이라는 건 뭐였어? 내가 잘못 어떤 가식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었죠. 근데 생각을 알고 보니까 그 여러 겹의 마음이라는 거는 수천의 빛깔을 피워내기 위한 이런저런 많은 마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겹의 마음이라는 것이 위에서 얘기하는 수천의 빛깔과 같다. 수천의 빛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읽어내는데 얘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지. 그치? 그렇다는 건 뭐야? 어떤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꽤나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오래 걸렸다라는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갈게요. 흩어진 꽃잎들을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자, 그러면 꽃잎들이 흩어진다고 했지. 그치? 근데 아까는 피우고 싶은 빛깔이 수천 가지라고 했단 말이야. 피우고 싶은 빛깔이 수천 가지다라는 거는 꽃봉오리가 여러 가지 꽃봉오리 상태였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꽃잎들이 흩어졌다고 했어. 그럼 빛깔을 피우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호도도도도도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흩어진 꽃잎들이 어디 먼데 닿았을 무렵. 이게 이제 후두두둑 떨어져서 어딘가로 쫙 날아갔을 무렵에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러니까 꽃잎이 떨어지고 지금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상태를 심심한 얼굴이라고 표현한 거지. 오케이? 그 그늘에서 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또다시 저녁이 오는 소리를. 그러면은 나는 그 밑에서 복숭아 나무가 꽃 빛깔을 피워내고 이 꽃이 다시 지고 또다시 꽃이 피는 그 순간을 내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자, 그러면은 흩어진 꽃잎들 여기 밑에다가 시간의 경과 이렇게 씁시다.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 이 심심한 얼굴이라는 게 뭐를 의미한다고? 꽃잎이 떨어진 나뭇가지의 모습. 근데 이거를 얼굴 심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의나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복숭아 나무 그늘 밑에서 가만히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늘이라는 시어가 위에서 있었고 여기서도 또 있었지, 그렇지? 위에서 이야기하는 그늘이라는 거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그런 그늘이 아니고 내가 그 오히려 그늘 밑에 들어가서 복숭아 나무와 같이 이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그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숭아 나무 그늘이라는 거 일단은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 얘기할 수 있겠고, 공간적 배경. 그리고 대상과의 합의를 이루는 공간이다. 합의를 이루는 공간.
그래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지금 보시면 목적어가 뒤로 빠져 있죠. 이런 거 뭐라 그래? 동치법 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저녁이 온다라는 것이 또 얘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저녁이 오면서 나는 조금 더 이 복숭아 나무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저녁이라는 거는 합일의 시간이다. 혹은 화합의 시간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그러면 뒤에 거 한번 해볼까? 쌤, 그거 좀 풀어볼게.
이렇게 쳐서 풀었어? 채점 해봅시다. 채점하시고 전화도 다 해보고. 여기 학습활동 한번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이 작품의 주제가 뭐라고 했어?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과 진정으로 이해를 했을 때의 보람. 이 두 가지가 주제인 거지. 그래서 타인의 진정한 이해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의 보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의 보람. 자, 그러면은 구성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자, 1년에 1에서 6행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죠. 그치? 네, 여기가 6행입니다. 그러면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복숭아 나무 곁으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여기까지가 1에서 6행인 거거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화자가 복숭아 나무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부분이죠. 그래서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부정적 인식. 그 다음에 7에서 12행이면은 1, 2, 3, 4, 7, 8, 9, 10, 11, 12 여기까지가 12행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 여러 명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구나. 아, 원래 나무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대상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대상에 대한 깨달음 혹은 뭐 본질에 대한 깨달음 이런 식으로 말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연 부분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부분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여기 부분이죠. 그치? 그러면은 대상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난 이후에 대상과 하나가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대상과의 합의를 이루었다. 합을. 자, 그래서 시어가 상징하는 바 이거 볼게요. 시어의 의미. 자, 흰 꽃과 분홍 꽃으로 여러 겹 감겨 있는 줄 알았다 하면서 흰 꽃과 분홍 꽃 이거 대상에 대한 편견을 나타낸 부분이죠. 그렇지? 대상에 대한 편견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 그늘이라는 것도 이제 1년에서 사용된 그늘하고 2년에서 사용된 그늘이 의미가 좀 달랐어. 처음에 나왔던 그늘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었죠. 그렇지? 그래서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었다. 근데 이제 2년 같은 경우에는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합의를 이루는 장소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천의 빛깔이라는 게 뭐야? 대상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수천의 빛깔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대상의 본질적인 부분. 그리고 저녁이 오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그늘 밑에서 복숭아 나무랑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상과의 교감이 진행되고 있다. 교감. 그 다음에 복숭아 나무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 일단은 부정적으로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었지. 그치? 그 다음에 복숭아 나무가 수천의 빛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깨달음. 그 이후에 대상과의 교감 그리고 합일까지. 이렇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자, 그러면은 요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요 산유화라는 작품이 사실 다른 교과서에도 실렸는데 이 작품의 원래 주제는 존재의 근원적 고도 뭐 이런 거거든. 근데 거기까지도 학교 선생님 설명하셨을까 혹시? 그런 건 잘 안 하셨어? 그냥 운율 이런 것 위주로 하셨나?
운율 위주로. 맞아.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하면은 조금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서 주제까지는 안 가신 것 같네. 그러면은 의미보다는 그냥 운율 형성 요소라든지 어떤 좀 율격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에서 학습활동에서 물어봤던 것이 이 운율 형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숭아나무 곁으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 뭐 있었어? 끝에 씁니다가 계속 반복된다고 했죠. 그거를 우리는 각운이라고 얘기한다. 각운. 그 다음에 동일한 시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깃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일한 시어를 반복한다는 거. 동일한 시어를 반복한다. 자, 그러면 이 산유화에서 나타난 운율 형성 요소 싹 찾아볼게요. 자, 보자.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지금 보니까 거의 리듬감이 비슷하게 나오지.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여기서 삼음보. 그리고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여기서 또다시 삼음보의 율격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도 한번 세볼게요. 산에는 꽃 피네. 이렇게 다 합해가지고 6글자. 그 다음 꽃이 피네. 여기가 4글자. 그렇지? 그 다음에 가을, 봄, 여름 없이 여기가 6글자고 그 다음 꽃이 피네가 4글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글자 수를 다 맞춰준 것도 작가가 의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율격을 뭐라고 하냐면 7~5조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7~5조의 변형. 원래 우리말에 6~4조 같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7~5조라는 게 있는데 그 7~5조를 변형해서 적용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꽃이 피네라는 동일한 식구가 반복되기도 하고 맨 뒤에 보시면은 꽃이 피네라는 동일한 종결 어미가 반복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가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갈이라는 단어가 있지. 갈. 이게 원래는 가을이잖아. 근데 가을을 갈이라고 썼어. 그럼 이거는 뭐야? 시적 허용입니다. 시적 허용. 자, 보통 시적 허용을 쓰게 되면은 원래 있던 단어를 더 많이 늘리거나 줄여서 발음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글자 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시적 허용해서 이제 조금씩 율격을 딱딱 정형화 시켜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시적 허용도 마찬가지로 운율 형성 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 오케이? 운율 형성 요소. 자, 그 다음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하면서 여기서 또 동일한 시어 계속 반복되고 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처음 년하고 여기 전체 맨 처음 년 요거랑 여기 마지막 년이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런 거 뭐라고 하지? 수미상관 구성이 보이고 있다. 수미상관. 혹시 수미상관도 운율 형성 요소 얘기하셨나? 그치 얘기하셨지. 원가가 반복이 되면은 다 운율이 형성된다고 보니까 여기서 첫 번째 년과 마지막 년이 거의 똑같이 등장을 하죠. 핀다, 여기서는 진다. 요거만 다른 거고. 그래서 수미상관도 운율 형성 요소로 포함을 시켜줍시다. 자, 그러면은 밑으로 좀 가볼게요. 심상이 두드러지는 식구를 찾아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해보자. 요 식구 부분은 교과서에 제시된 거 그대로 따라갈게. 그래서 이제 복숭아나무 곁으로 같은 경우에는 그 흰 꽃과 분홍꽃이 여기 보시면은 흰 꽃과 분홍꽃 어디냐 여기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절을 거기서 이제 교과서에서 찍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산유화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뭘 얘기를 했었냐면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여기 혼자서 피어있네. 자, 그래서 그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그 나무를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희다라는 거 색채 이미지, 분홍꽃 이것도 색채 이미지야. 그치? 근데 흰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들어가 있대. 그러면은 흰색, 분홍색 외에도 뭐 노란색, 뭐 빨간색 이런 빛깔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시각적 심상을 이용해서 혹은 색채 이미지를 이용해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켰다. 오케이? 밑에 가볼게요. 여기다가 쓸게요. 복숭아나무의 모습을 구체화시켰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저 멀리서 꽃이 혼자 피어있다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은 화자가 지금 여기 있으면 저기 멀리 피어있다 그랬으니까 저기 멀리 꽃이 여기 이렇게 피어있는 거다. 근데 혼자 피어있는 거. 좀 이런 상황이네. 그치?
그러면은 이 19에서 강조가 되는 거는 일단 화자와 대상 사이에 거리감이 먼저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핀 게 아니고 혼자 피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대상의 외로움을 강조한다. 대상의 외로움을 부각시킨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볼게요. 서점 갈래의 특징. 요 학습 활동에서 다루고자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 복숭아나무 부분이 그 앞쪽에 실려있는 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2학년이 됐든 1학년이 됐든 첫 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서점 갈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서점 갈래를 형성하는 근본이 되는 요소가 무엇이냐. 이거를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서점 갈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운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상이 있고 그리고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 요 세 가지가 이제 서점 갈래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들이야.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죠. 그래서 이 작품에 어떤 운율이 들어있고 어떤 심상이 들어있길래 뭐가 함축되어 있길래 이거를 서점 갈래로 보는 걸까? 이게 이제 학습 활동의 취지였어. 그래서 가볼게요.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지 우리가 보는 전형적인 평시조지, 그렇지? 그래서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지 사음보호의 율격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이다. 3, 4조의 율격 같이 나오고 있죠. 3, 4조 사음보호에 3, 4조 사용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이화라는 게 백꽃이라는 뜻이죠. 그렇지? 백꽃. 그 다음에 월백하다라는 거는 달빛이 쏟아진다라는 뜻이고, 은하는 은하수라는 얘기고, 그다음 삼경이라는 건 새벽 시간대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원래 백꽃도 흰색이거든. 하얀색 꽃이 이렇게 쫙 펴 있는데 그 위로 하얀 달빛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광경. 그 광경을 보면서 위쪽으로 봤더니 은하수가 새벽녘에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일지춘심을 자교가 알겠냐마는 거였지. 이제 일지춘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뭇가지 끝에 걸린 곰의 마음이다. 곰의 마음. 이때 지자가 나뭇가지를 나타내는 글자거든요. 근데 나뭇가지에 하나에 딱 걸려있는 곰춘, 마음심, 곰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자의 애상감을 나타내는 말이다. 화자의 애상감. 자, 그 다음에 자교야 알겠냐마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자교라는 새가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자교가 적동새랑 같은 새고요. 그 다음에 두견새랑 또 똑같아. 두견새. 그리고 소쩍새랑 똑같습니다. 물론 생물 종을 엄격하게 따지면 다른 종이긴 한데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다 무슨 의미냐면 한의 정서를 표현합니다. 한의 정서. 그래서 김소월의 작품 같은 것도 보시면 적동새라는 작품이 있지. 그래서 누이가 죽고 나중에 적동새를 환상해가지고 이제 동생이 그리워서 적동적동하고 운다. 그래서 동생을 그리워하는 한 이런 거를 이제 나타낸 작품인데 거기서도 적동새라고 한을 상징하는 새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자교도 이 작품에서 마찬가지로 한을 상징하는 건데 사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 시가 도대체 뭐가 한스럽고 봄이 마음이 어쩌고 잘 감이 안 오잖아. 근데 이 시 자체가 약간 조금 주제가 두루뭉술한 시야. 그래서 봄에 느끼는 감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봄에 올라오는 어떤 감성 같은 거. 이제 새벽 시간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감성에 젖는다고 하죠. 무슨 새벽 2시, 3시 그쯤 되면은. 근데 마침 하필 계절이 봄이고 그다음에 달빛도 너무 환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봄에 느끼는 애상감 이게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조금 도루묵설하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이 작품이 얘기하는 게 그거야. 봄에 느껴지는 애상감. 그래서 이 애상감을 자교라는 소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지. 오케이? 응. 그래서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다정이라는 게 마늘 따자의 초코파이 정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애상감이 많다는 거야. 애상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한이 돼버릴 정도라는 거지. 그래서 병이 될 것 같아서 잠도 못 들겠다. 그만큼 화자의 정서가 심화된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화자의 애상감이 엄청 심화된 상태다. 그러면은 이 서정관의 특성이라는 것이 운율 여기 나와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심상이라는 건 뭐야? 여기 시각적 심상 제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함축성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이런저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함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표현해
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화자의 정서를 함축적으로 담아내었다. 오케이? 응. 자, 그래서 시간이 벌써 5시 반이네. 잠깐 쉬었다가 또 할게요. 쉬었다 또 하자.